자, 오늘은 지대론, 직가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대론은 고전적인 그런 이론이죠. 지대가 왜 발생했을까, 왜 지대의 차이가 나는가에 대해서 예전 분들이 고전학파, 신고전학파 이런 분들이 이제 좀 주장을 했었던 이론들인데, 그분들 이제 전부 다 돌아가셨고 요즘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돌아가신 분들이 했었던 몇 가지 그런 내용들만 우리가 기억하면 되는 그런 문제니까 우리가 좀 익숙하게 이제 그 주장했었던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이 주장했었던 이론의 이름 그리고 그 내용이 맞게 되었는지 우리가 지문에 나온 걸 보면서 키워드가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만 하면 맞는 지문, 틀리는 지문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좀 익숙하게 몇 번 봐두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잘못된 내용, 옳은 내용 이렇게 구별해내는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간단하게 개념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대란 일정 기간 토지를 이용하고 지급하는 대가, 임대료를 지대라고 하고, 지가는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지대의 현재 가치의 합, 모든 지대들을 전부 다 합하면 그게 토지의 가격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이 중에서 이제 임대료, 지대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졌죠. 리카도 등 고전학파에서는 지대를 잉여소득이라고 보았고, 잉여라고 보았고, 신고전학파는 잉여가 아니라 생산 요소의 하나이다. 토지, 자본, 노동 이렇게 생산 요소 중에 하나로 지대가 위치해 있고, 그래서 이 지대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에서 가격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생산 요소 비용이라고 보았다. 그 다음에 리카도 등 고전학파에서는 잉여라고 보았다라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 먼저 크게 구별하시고요. 그 다음에 학자와 그 주장하는 이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대론에 대해서 이제 가장 먼저 주장되었던 내용은 리카도라는 분이 차액지대설이라는 것을 주장을 했대요. 농경이 위주였던 중세시대 토지 가치는 그 토지가 얼마나 비옥한지에 따라 결정되었다라는 것을 보고 리카도는 지대는 토지의 비옥도가 결정하는구나 라고 주장을 했대요. 그래서 토지가 아주 비옥해서 아주 생산력이 높은 토지는 높은 지대를 받고 생산력이 많이 떨어지는 이러한 열등한 토지는 낮은 지대를 받는다. 이러한 지대의 차이는 비옥도의 차이다라고 주장을 했대요. 리카도 차액지대설 비옥도 이렇게 중요한 키워드만 외우면 될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외워야 되겠죠. 리어카 차비 이런 식으로라도 외워서 리카도랑 비슷한 리카도는 차액지대설을 주장했고 비옥도가 지대를 결정을 한다라는 키워드를 알고 있으면 다른 이론하고 이렇게 섞여 있어도 이 키워드를 찾아내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리카도가 이렇게 토지가 비옥한 것은 지대가 높고 토지가 좀 척박한 것은 지대가 낮다 이렇게 봤는데, 이 차액지대설은 농산물 생산 능력이 없는 한계지, 농사를 지어도 추수할 수 없는 생산 능력이 전혀 없는 이런 한계지에서도 사람들이 지대를 받고 있는 모습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이런 비판은 받지만, 지대가 왜 발생하고 그 다음에 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가장 처음 이렇게 좀 주장을 한
이런 이론이 되겠어요. 리카도의 차액지대설. 튀넨이라는 분이 이제 리카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러면 차액지대설에 의하면 비옥도가 같으면 지대가 동일해야 되는데, 자기가 봤더니 시장에서 가까운 데하고 시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두 토지가 비옥도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지대가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비옥도에 의해서 지대가 결정된다라고 하기가 좀 어렵고, 위치에 따라서, 즉 교통비의 차이에 의해서 그 차이만큼 지대가 발생하는 거다라고 위치지대설 주장을 했네요. 튀넨의 위치지대설이 시장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지대가 결정된다. 농지의 비옥도보다는 위치, 거리에 따라 지대가 결정된다고 주장한 튀넨의 위치지대설, 입지교차지대설이라고도 하고, 위, 글씨가 비슷하잖아요. 얼핏 보면 튀가 위자처럼 보이죠. 튀넨의 위치지대설, 위치에 의해서, 거리에 의해서 지대가 결정된다. 위치에 따라 교통비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만큼 지대의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보았대요.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 마르크스라는 분이 봤더니 비옥도, 위치,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결국 지대는 토지를 소유하는 그 자체로 발생을 한다라고 봤대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런 독점적인 지위 때문에 지대를 받게 된다. 따라서 최열등지, 한계지에서도 지대는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이론을 구성해서, 이거는 비옥도도 아니고 위치도 아니고 그냥 소유하고 있다라는 사실만으로 지대가 발생하니까 왠지 좀 지주는 타도의 대상이 이렇게 좀 될 것 같죠. 그래서 좀 그런 급진적인 이런 사상을 만들었나 봅니다.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은 마스크, 절대소득 이런 식으로 기억하면 키워드 다 들어가 있죠. 마르크스 절대지대설, 소유하는 그 자체로 지대가 발생하고 독점적 지위 때문에 받는 수입이 지대다. 소유하는 그 자체, 독점적 지위 이런 거 나오면 절대지대설이고, 이 이야기한 사람은 마르크스다. 이렇게 좀 외워두면 되겠어요. 리카도 튀넨이 고전학파고 마르크스는 마르크스 학파 이렇게 할 수 있겠고, 이제 알론소부터 그 이후의 사람들이 이제 신고전학파, 이게 지대가 잉여가 아닌 이제 생산 요소의 비용이다라고 주장하는 신고전학파가 이제 그 이후에 좀 다양한 또 이야기를 하겠죠. 알론소 같은 경우는 이제 전제가 수성비는 도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증가한다. 하지만 재화의 평균 비용은 동일하다라고 가정하면 수성비의 절약분이 곧 지대이므로 도심 지역에 가까운 입지일수록 높은 지대가 형성된다. 이건 튀넨의 위치지대설을 도시로 그냥 가져와서 이제 도시 지역을 분석을 한 이런 상황이 되겠네요. 입찰지대론에 의하면 당의 토지에 대해 최대 지불 능력을 가진 사람이 토지를 차지한다. 입찰에 참여해서 가장 높은 가격 부른 사람이 그 토지를 차지한다. 그에 따라 토지의 용도가 결정되고 이용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그러다 보니까 도심에서 가까이 있는 지역은 가장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산업에서 차지를 할 테고, 보나마나 입찰을 이렇게 해보면 예를 들면 상업지가 되겠죠. 상업지가 가장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높은 입찰가를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까지는 상업용 토지가 차지하고,
그 이후는 이제 점점점 낮게 입찰을 해도 대신 좀 거리가 좀 멀죠. 거리가 멀어도 괜찮은 뭐 산업 3은 뭐 보나마나 뭐 농경지나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차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거리에 따라서 입찰을 전부 다 하고 봤더니 생기는 이 최외곽선을 입찰 지대 곡선이라고 하고, 이렇게 거리에 따라서 수송비에 따라서 지대가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입찰에 참여해서 토지를 차지하다 보면 그에 따라서 뭔가 토지의 용도들이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이 되더라라는 내용을 알론소의 입찰지대론이라고 한다라는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것도 뭐 그러면 이응하면 입찰의 이응이고, 차례 뭐 이렇게 합치면 R이 된다. 뭐 이렇게 대충 외워 봅시다. 알론소의 입찰지대론, 사람 이름하고 그 사람이 주장한 이런 이론의 이름 우리가 좀 매칭을 잘 해야 되겠죠. 그다음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 헤이그에 의하면 지대와 교통비는 상호 보완성이 있으며 교통수단은 공간의 마찰을 극복하기 위해서 구한된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교통수단이 좋아질수록 공간의 마찰 비용이 적어지며 이때 토지 이용자는 마찰 비용으로 교통비와 지대를 지불한다고 보았다. 이 두 개가 서로 보완성이 있어서 교통비가 높아지면 지대는 좀 낮아져도 되고 교통비가 낮아지면 지대가 높아진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대요. 결국 지대란 교통비의 절약분이다. 이것을 뭐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이라고 한다. 뭐 우리가 뭐 헤이그 특사 알죠? 헤이그 특사가 마차를 타고 이렇게 회의장으로 가는 모습을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보면 대충 뭐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 헤이그가 주장한 거구나, 이렇게 좀 연결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샬의 준지대 개념도 한번 보죠. 지대에 준하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죠. 건물이나 기계 등 토지에 부착되는 시설물도 단기적으로는 위치와 공급이 고정된다는 점에서 토지와 비슷하다, 잘 못 움직이는 토지와 비슷한 성질을 가져서 이러한 생산 요소의 가격은 지대와 비슷한 방식으로 결정된다고 해서 준지대라고 했대요. 파레토의 경제적 지대라고 되어 있네요. 파레토 지대란 파레토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거겠죠. 파레토 지대란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또는 신축적이지 않은 생산 요소에 과잉 지불되는 뭔가 좀 비탄력적인 이런 공급 곡선을 가진 경우 과잉 지불되는 소득을 파레토 지대라고 한대요. 어떤 생산 요소를 현재 용도에 묶어두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최소한의 대가를 전용 비용이라고 하고, 이 전용 비용을 초과해서 대가를 받고 있다면 필요 이상의 대가를 받고 있는 것이고, 그 초과분이 바로 지대에 해당하는데 그 지대를 경제적 지대, 파레토 지대라고 부른다라는 개념이 되겠네요. 우리가 공급 곡선이 이렇게 우상향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을 가졌을 때, 공급 곡선이 의미하는 바가 공급자가 최소한 이 정도 비용은 받아야 내가 공급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겠죠. 이 정도 가격은 받아야 공급을 하겠다. 그만큼의 가격을 주지 않는다면 다른 데로 가겠다 라고 하는 최소한의 대가, 그러니까 가격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라면 이 아랫부분에 해당하는 만큼은 내가 최소한 이 정도는 받아야 돼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전용 비용이라고 한다면,
이 전용 비용을 초과해서 가격이 이렇게 결정이 되죠. 물론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으니까 가격이 결정될 테고, 이렇게 전용 비용을 초과해서 가격이 이렇게 결정돼서 이만큼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 윗부분에 해당하는 이만큼이 우리가 이거 생산자 잉여라고 했었죠. 요 생산자 잉여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파레토 지대, 무언가 좀 초과해서 받고 있는 이런 지대를 파레토 지대라고 부른다라고 파레토 아저씨가 이야기를 했을 거고, 이 파레토 지대는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인 경우, 가파른 경우, 이 파레토 지대가 커진다. 뭐 이게 점점 가파라지면 빨간 면적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만약에 공급 곡선이 이렇게 수직이라면 이 전체가 다 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을 테고, 이렇게 생긴다면 이 전체가 다 생산자 잉여 파레토 지대가 되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이렇게 비탄력적인,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생산량을 확 늘릴 수 없는 이런 경우는 파레토 지대가 커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특별한 능력을 가진 운동선수, 상당히 비탄력적이죠. 뭐 아무나 그냥 돈 많이 준다고 다 잘해지는 게 아니라 특별한 능력을 가진다라고 하면 높은 연봉을 받는데 그 대부분은 경제적 지대로 구성된다, 파레토 지대로 구성된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지대론을 주장한 학자와 이론의 이름, 그리고 그 내용, 키워드 중심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제대로 다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면 틀린 지문, 맞는 지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키워드 중심으로 좀 숙달해서 익혀두시면 뭐 지대론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대표 문제 한번 보시면 지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리카도는 비옥도의 차이, 비옥한 토지량에 제한 수학 체감의 법칙의 작동을 지대 발생 원인으로 보았다. 우리 리어카, 차비, 리카도는 차액지대설을 주장했고 비옥도가 지대의 발생 원인이다 라는 키워드 맞게 들어가 있죠. 위치지대설에 따르면 위치지대설 그러면 Tnen 생각할 거고,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지대는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하락한다. 위치에 따라서 거리에 따라서 지대가 결정된다 라는 위치지대설 맞는 내용이죠. 절대지대설, 이건 마스크, 절대소독.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절대지대설은 토지의 소유 자체가 지대 발생 원인이다. 맞는 지문이죠. 입찰지대설에 따르면 입찰지대설은 저 동그라미랑 찰에서 나오는 거 이렇게 하면 알론소가 이야기한 입찰지대설은 최고의 지대 지불 의사가 있는 용도에 할당된다. 입찰을 해보면 제일 높게 부른 사람한테 용도가 할당된다. 그 사람이 그 토지를 차지한다 라는 게 입찰지대설 맞는 내용. 차액지대설에 따르면 지대는 잉여가 아니고 생산비다. 아니죠. 차액지대설은 리카도가 이야기한 거고, 이 아저씨는 고전학파에 해당하는, 즉 지대는 잉여다 라고 보았었던 고전학파에 해당하는 사람이고, 지대가 잉여라는 이야기는 생산물의 가격이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하면 남는 게 많아지겠죠. 지대가 올라가는, 지대는 이렇게 남는 거 그냥 다 가져가는, 지주가 가져가는 이러한 잉여에 해당한다라고 본 게 고전학파, 리카도를 위시한 고전학파의 견해이고, 신고전학파는 생산 요소다, 생산비다 라고 봤죠. 그래서 지대가 오르면
생산비가 올라가면 반대로 생산물의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생산비가 높아지니까 생산물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생산 요소의 비용이라고 본 게 신고전압파, 이렇게 우리가 좀 구별해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서로 반대가 됐죠. 잘못된 내용. 자, 이런 식으로 크게 벗어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짝짓기만 좀 잘해주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도시 공간 구조 이론에 대한 부분이네요. 도시 공간 구조, 도시 내부의 어떤 배치 형태를 도시 공간 구조 이론이라고 하고, 요것도 이제 주장한 사람하고 이론하고 매칭을 좀 잘 해주면 되겠죠. 가장 먼저 동심원 이론이라는 것을 시카고 대학 교수인 버제스라는 사람이 고립되어 있는 나라를 상정을 해서 사실 시카고를 이렇게 봤더니 대충 이런 모습으로 도시가 배치가 되어 있었겠죠. 그래서 이것을 좀 이론으로 이렇게 만든 게 동심원 이론이고, 내용은 이렇게 쭉 그냥 보시면 크게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요 순서 정도만 우리가 좀 외워두면 좋겠어요. 먼저 동심원 이론 그러면 동심원 이렇게 도넛처럼 좀 생겼죠. 도넛 그러면 버거하고 버거가 좀 연상되잖아요. 도넛하고 버거하고 연상을 해서 버거하고 비슷한 버제스, 특히 영어로 보면 꼭 버거스 같아요. 동심원 이론 버제스라는 사람. 그 다음에 이 도시의 배치 형태를 보니까 제일 센터에 중심 업무지구 있고, 그 다음에 점이지대죠. 이게 점이지대. 그 다음에 그 밖으로 이제 저소득 주택지대, 그 다음에 고소득 주택지대, 제일 외곽의 통근자지대로 이렇게 도시가 배치가 되더라 라는 이론, 요 순서를 우리가 좀 외워두면 되겠어요. 가운데부터 중전, 저 고통스러워요. 왜 고통스러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중전, 저 고통이라는 순서를 외우면 가운데부터 이렇게 동심원 이론에 의하면 이렇게 도시가 배치가 된다, 버제스가 이야기했다 정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죠. 다음은 선형 이론이라는 게 있네요. 선형의 요 선자가 선풍기 할 때 이런 선자래요. 부채 바람을 일으키는 기계가 선풍기죠. 요게 부채 선자래요. 선풍기 날개처럼 도시가 배치가 되더라, 또는 리본처럼 이렇게 배치가 되더라. 그러니까 동그랗게 동심원 이론처럼 단순하게 동그랗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간선 도로를 쫓아서 이렇게 리본 모양 또는 선풍기 날개 같죠. 이런 선형 모양으로 도시가 배치가 되더라라는 것을 그렇게 대단한 발견 같진 않지만 어쨌든 이런 이론을 주장했대요. 이것을 주장한 사람은 호이트. 내용은 보시면 될 것 같고, 선형 이론, 리본, 이런 걸 좀 연상하시면 선풍기 할 때 선자 이런 걸 연상을 하시면 이거는 좀 마법사, 마술사 이런 느낌을 한번 가져보시면, 마술사들은 이렇게 나비 넥타이 하고 리본 모양의 넥타이를 하고 주문을 호잇 이렇게 주문을 외우기도 하죠. 그렇게 주문을 외우면 막 마술이 일어나죠.
뭐 그렇다고 해요. 뭐 유치해도 어쩔 수 없어요. 자, 선형 이론 호이트라는 사람이 주장했고, 뭐 리본 모양 또는 뭐 선형 모양, 부채꼴 모양으로 도시가 이렇게 확대되더라. 주요 교통 노선을 따라서 이렇게 대충 외워두면 되겠어요. 뭐 이렇게 뭐 부채 모양으로 뭐 이렇게 도시가 형성이 된다. 그리고 뭐 나머지 부분도 이렇게 뭐 채우면서 뭐 요 그림 한번 기억해 두시고, 이게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다. 동심원 이론이 너무 단순하니까 조금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은 다핵심 이론. 핵심이 여러 개다. 다핵심 이론. 핵심이 여러 개니까 여러 사람이 얘기했겠죠. 두 명이 얘기했네요. 해리스랑 울만. 이렇게 사람이 좀 여럿 있으면 다핵심 이론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동심원 이론이나 선형 이론처럼 어떻게 단일 중심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핵심, 여러 가지 중심이 여러 개의 중심을 가지고 도시가 형성이 된다라는 내용이죠. 이렇게 뭐 그림 보시면 뭐 중심이 이렇게 막 여러 개가 있죠. 뭐 이런 데도 있고 이런 데도 어떤 중심이 되면서 그쪽으로 이제 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산다 라는 내용. 여러 개의 핵심이다. 그래서 다핵심 이론. 그 다음에 두 명이 얘기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보시면 도시 성장 구조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버거 모양의 도넛 동심원 이론, 도시 생태학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뭐 잘 모르겠네요. 몰라도 돼요. 2번 해리스와 울만 두 명이네요. 다핵심 이론일 거고, 도시가 그 도시 내에서도 수개의 핵심이 형성되면서 성장한다는 이론이다. 그래서 다핵심이라고 이름을 참 잘 지었죠. 맞는 내용. 3번 동심원 이론은 도시가 그 중심에서 동심원상으로 확대되어 분화되면서 성장한다는 이론이다. 그렇죠. 이렇게 동심원처럼 생기고 중점적 고통 순으로 이렇게 도시가 분포가 된다라는 게 동심원 이론이다. 버제스가 이야기했고요. 맞는 내용. 4번 다핵심 이론과 호이트의 선형 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개발된 동심원 이론에서, 이상하죠. 동심원 이론이 가장 단순하고 가장 먼저 이렇게 주장된 이론이고, 얘가 너무 단순하니까 조금 더 복잡하게 한 게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고, 그것을 더 복잡스럽게 만든 게 다핵심 이론이죠. 앞부분이 좀 잘못됐네요. 점이지대는 저소득지대와 통근자지대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요 순서에 대해서도 좀 자꾸 물어보네요. 우리는 중전, 저 고통스러워요 라는 순서 알고 있고, 이렇게 써놓고 보면 되죠. 점이지대, 요 전이 점이지대죠. 점이지대는 저소득지대와 통근자지대 사이에 위치한다. 저소득지대와 통근자지대 사이에 위치한 것은 고소득지대네요. 그러니까 요 뒷부분도 잘못됐네요. 틀린 거는 4번. 5번 선형 이론은 도시가 교통망을 따라 확장되어 부채꼴 모양, 부채 선자 써갖고 부채꼴 모양, 마법사가 호이트라고 주문도 외우고 리본 모양이기도 하고 이런 내용이다. 맞는 내용이네요. 이렇게 우리가 도시 성장 구조, 도시 공간 구조 이론하고 지대론, 직가론 같은 경우는 그것을 주장한 학자와 이름과 간단한 내용, 키워드 위주로 내용을 기억하고 있으면 이렇게 좀 짝짓기를 통해서 맞는 지문인지 틀린 지문인지 우리가 좀 구별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너무 이 부분을
깊게 공부할 필요는 없겠어요. 그냥 키워드 중심으로 우리가 좀 간단하게 공부해도 틀린 지문 찾아내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몇 번만 반복해서 보시면 좀 익숙해지시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입지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